여기 인도 지역의 언어가 한국말과 흡사한 곳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인도 사람이 말하는 영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ppa. Appa, And what do you call mother? Amma. Amma. 아빠, 엄마, 나. 인도 안에 또 다른 한국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지역도 수천 년 전부터 한국말을 써왔던 걸까요? 이 진실을 말해주고자 한 인도 언어학자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의 타밀나두 출신으로 현재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온 라비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막 끝내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점점 한국어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일단 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원부터 끊었어요. 그런데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아이는 나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수록 인도의 타밀어랑 너무 비슷해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처음 타밀어와 한국어 사이에 묘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인도의 북적거리는 거리와 다채로운 색채, 향신료의 향기로 가득한 공기와는 달리 한국의 도시는 정돈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죠. 인도에서는 소와 염소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서울의 번화가에서는 그런 광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환경과 음식들이 맞지 않는 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한국어를 배우는 것만큼은 적응이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한국어의 몇몇 단어들이 제가 사용하던 타밀어와 너무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친숙하고 재미있었고 따로 외우지 않아도 내가 아는 단어에서 몇 개만 변형해서 외우면 되니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도 타밀어와 한국어의 비슷한 단어들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제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었고 한국어 선생님도 제가 빨리 습득하는 속도에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다른 언어도 이렇게 쉽게 배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놀라 그건 아니라고 특히 한국어와 타밀어와의 유사성이 있어 예상보다 빨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의아해하시며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와 한국어와의 유사성이 있다는 게 믿기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몇 개의 단어가 같은지 세기 힘들 정도라고 어떤 게 똑같은지 가르쳐 드렸어요. 예를 들어 아빠와 엄마라는 단어는 타밀어에서도 거의 똑같이 발음되고 메뚜기라는 단어도 타밀어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했죠. 이런 유사성은 단순히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 예를 들어 엉덩이를 타밀어에서는 궁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너무 깜짝 놀라시며 이는 한국의 경상도 방언과 매우 유사한 것 같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어쩌면 우연이겠지 싶었다고 하였죠. 하지만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하나 둘씩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놀이 문화에서도 유사성을 발견됐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이 타밀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름과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언어학 관련과라는 걸 알았던 선생님은 제가 살았던 인도 지역의 언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며 나중에 논문으로 써도 될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며 기억해두고 있었죠. 드디어 한국에서의 첫 학기, 저는 교수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 생각을 제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교수님도 흥미롭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제 석사 논문으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타미러와 한국어 사이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언어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도서관을 오가며 고대 한국어 문헌들을 살펴보고 타미러와 비교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를 들어 두 언어 모두 고유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순이나 단어의 구성 방식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자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준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제가 한국어의 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어요. 준호는 저보다 한국어에 훨씬 능숙했기 때문에 타미러와 비교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죠. 저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 무언가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교류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저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연구가 깊어질수록 어려움도 함께 찾아왔어요. 특히 인도에서 존경받는 언어학자인 빅남 교수와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졌죠. 빅남 교수는 인도 언어학계의 거장으로 타미러 연구에 평생을 바친 학자였습니다. 그는 델리 대학교에서 4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인도 정부로부터 파드마슈리상을 받을 정도로 그의 업적은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빅남 교수는 인도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는 타미러가 그 자체로 완벽한 언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빅남 교수 귀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는데 익숙한 이름의 이메일이 도착했더라고요. 발신인이 빅남이었어요. 저는 순간 이 교수님이 나에게 이메일을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궁금해 내용을 클릭해 보았죠. 이메일의 내용은 이랬어요. 라비님께 최근 귀하가 한국어와 타미러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연구 주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타미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고귀하고 독립적인 언어입니다. 이를 다른 언어와 무분별하게 비교하는 것은 타미러의 고유성과 위대함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연구는 학문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 언어학계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이 연구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만약 이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다면 저는 귀하의 학문적 경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의무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빅남 교수 드림. 이 이메일을 읽고 나서 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황당하면서 더 연구하고 파헤쳐보고 싶은 촉매제가 되었죠. 제가 연구실 동료인 이준호 연구원에게 빅남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콧방귀를 끼며 웃음을 터뜨렸죠. 야, 라비, 그 빅남이란 양반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거 아냐? 원래 뭔가 숨기려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반응한다고. 넌 오히려 더 파고들어야 해. 준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흥미롭게 여기는 듯 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연구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막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내가 뭔가 중요한 걸 건드린 게 아닐까? 준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해왔어. 내 연구가 그들의 기존 이론이나 믿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용기가 솟아났어요. 준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라비, 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대에 부딪힌다는 건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계속해서 진실을 찾아나가. 내가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준호의 말에 저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의 지지 덕분에 저는 빅남 교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빅남 교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죠. 내가 연구하는 것들은 내 자유이며 당신이 참견할 권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메일을 보낼 때 너무 떨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 질끈 감고 보내기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준호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이 있고 정말 흥미롭다며 함께 제대로 연구해보자고 하였죠. 사실 한국에서 한국어와 타밀어의 비교를 하기 위해선 한국어를 정말 제대로 하는 한국인의 도움이 절실했거든요. 그렇게 준호와 저는 한국어와 타밀어의 유사성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과 경주의 고대 유적지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주의 신라 유적지를 방문하여 고대 문화의 흔적을 찾아보았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일부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식들이 있었죠. 특히 불교 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에서 그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류를 넘어서 언어와 문화의 교류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준호는 한국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그는 저에게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의 역사와 그 시기의 언어 사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또한 우리는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에서 인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는 기록들을 찾아냈죠. 특히 신라시대의 해상 무역 루트에 대한 기록들은 인도와의 직접적인 교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어와 타밀어의 연관성이 단순히 현대의 현상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어와 타밀어에서 사용되는 문법 구조의 유사성에 주목했어요. 두 언어 모두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 성분의 역할을 나타내는 등의 특징이 있었죠. 더불어 우리는 양언어의 기본적인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도 발견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같은 가족 관련 단어나 메뚜기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이 양언어에서 비슷하게 발음된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또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 예를 들어 눈을 타밀어에서는 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어와 유사한 점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의 유사성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 풀이라는 단어는 타밀어에서도 똑같이 풀로 발음됩니다. 또한 아프다를 타밀어로는 아파라고 표현하는 등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런 발견들은 우리의 연구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언어학 포럼이 개최 예정이었고 저는 준호를 통해 참석자들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명단에 빅남 교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떤 협박을 할지, 이 업계에서 인지도가 낮은 저는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야, 라비, 쫄지 마.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어. 왜 남이 하는 연구에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하냐고. 우리가 학문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 준호의 말에 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그의 지지를 받으니 용기가 생겼죠.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서울의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빅남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다른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인도인들은 거의 없었기에 그가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본 표정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모른 척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알아본 눈치라 오히려 그냥 먼저 다가가기로 했어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빅남 교수에게 걸어갔죠. 안녕하세요, 빅남 교수님. 저는 라비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표정은 내가 바로 그 이메일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죠. 그렇게 어색한 악수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빅남 교수는 그날 포럼에서 발표 예정이었고 그가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의 발표 주제가 언어 연구의 윤리와 책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을 시작했죠. 최근 들어 한국어와 타밀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 연구는 이미 이전에도 밝혀져 있던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각색했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가 말하는 건 분명 제 얘기였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런 행위는 학문적 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행 연구를 존중하고 새로운 발견에 집중해야 합니다. 빅남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향한 화살 같았어요. 논문이 나오기도 전에 저를 표절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이 연구는 저뿐만 아니라 준호도 함께하고 있는 연구로 여태까지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준호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진정해, 라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중요해.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연구는 우리 것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좌절감이 끌어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이때 준호가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라비, 너 정말 잘 참았어. 자랑스럽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여기서 빅남 교수에게 반응을 해봤자 그게 우리라는 걸 알게 할 뿐이야. 결국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어. 지금은 참는 게 최선이야.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속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어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화나는 마음을 삭히며 포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발표자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조용히 빅남 교수에게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몇 시간의 발표 끝에 포럼이 끝났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빅남 교수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는 다른 교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빅남 교수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선을 다했어요. 빅남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저는 아까 하고 싶은 말들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오늘 발표에서 언급하신 연구. 그건 제 연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기존 연구를 표절하거나 각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어와 타밀어의 유사성은 새로운 것이며 깊이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는 제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자 약간 당황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타밀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발견한 유사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언어의 문법 구조, 어순,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들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이는 역사적 교류의 결과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학자들도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더불어 저희는 고고학적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 중 일부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두 문화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죠. 빅남 교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저는 타미러의 위대함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과 타미러가 얼마나 옛날부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건 인도에게 득이 되면 됐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건 타미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빅남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열정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야.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자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제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도 했죠. 저는 그날 제 연구가 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품게 되었어요. 빅남 교수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다른 학자들의 관심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라비, 내가 해냈어. 그 이후로 저는 연구에 더욱 몰두하게 되었고 준호의 도움으로 한국의 고대 문헌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 있었던 고대의 교류, 그리고 두 언어 사이의 유사성은 점점 더 명확해졌죠. 제 연구는 학계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논문으로 발표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과 인도의 언어적, 문화적 교류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학회에 모였고, 저와 준호는 준비한 자료들을 자신 있게 내놓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학회장 밖에서 빅남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봤죠. 빅남 교수는 제게 결국 그를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연구 생활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타미러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연구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다리는 단순히 언어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한편 제 연구가 진전을 보이면서 한국의 여러 학자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한 교수님도 계셨는데 그분은 제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교류를 재조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는 저에게 한국과 인도 사이의 오랜 인연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나라가 더 오래전부터 교류해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 역사적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서기 42년에 인도에서 온 허황옥이라는 공주가 가락국의 김수로왕과 혼인했다고 전해집니다. 허황옥은 아유타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는 인도의 아요디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고고학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주의 신라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 중 일부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장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와 관련된 유물들에서 그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죠.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류를 넘어서 언어와 문화의 교류도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서에서 인도와의 교류를 암시하는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신라시대의 해상 무역 루트에 대한 기록들은 인도와의 직접적인 교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육로를 통해 동서양을 연결했다면 해상 루트를 통해서도
비슷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의 교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은 한국과 인도 사이의 교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제 언어학적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단순한 현대적 교류가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와 준호는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한국의 여러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어와 타밀어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오면서 빅남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저는 드디어 박사 학위를 준비하며 한국과 인도 사이의 고대 교류에 대한 논문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결과는 언어학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고대 교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의미를 넘어서 현대의 한국과 인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서로의 문화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정이 끝난 지금 저는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교류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두 나라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언어의 유사성을 통해 우리는 문화적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과 인도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두 나라의 학생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를 통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적인 책을 써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오랜 인연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계획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연구가 두 나라 사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타밀어와 한국어의 공통 단어를 찾는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최근 미국의 대형 방송사인 CNN에서 한국의 전통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봄 스프릿 오브 서울, 서울의 정신이라는 특집 방송을 제작하였고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한류 스타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는 프로였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한 뉴욕타임즈의 문화평론가가 저희에게 진짜 속마음을 이메일로 보내왔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현재 뉴욕타임즈의 문화평론가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 초 CNN에서 스피릿 오브 서울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문화 소개 프로그램이겠거니 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방송을 보고 나니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담긴 깊이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미국에서 한류가 한창 뜨거운 화제였기에 저도 문화평론가로서 이 흐름에 동참하고자 긍정적인 리뷰를 써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가 제 관심사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3월에 공개된 파친코 시즌 1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작품성에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깊이 있고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은 처음 봤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끈기, 그리고 가족애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파친코는 1910년대 부산 영도의 한 어촌 마을을 시작으로 1940년대 일본 오사카,
1980년대 후반 도쿄에 이르기까지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어느 이민자 가족의 4대에 걸친 삶의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첫 문장,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드라마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태어난 선자라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선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겪는 고난과 그의 후손들이 제일 한국인으로서 겪는 차별,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그리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 그리고 가족애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파친코 시즌2가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보통 시즌1이 인기가 많아야 시즌2가 제작되는데 애플 TV에서 다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둔 작품을 1회성이 아닌 시즌2까지 제작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는 파친코가 얼마나 뛰어난 작품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파친코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끈기와 희망을 그려낸 데 서사시 같은 작품이었죠.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파친코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은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친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거든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때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러웠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가족애를 그린 작품들을 보면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제 이복동생 마이클은 요리에 푹 빠진 유튜버예요. 우리 남매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아요. 어릴 때부터 마이클은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시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에 저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했고요. 얼핏 보면 잘 안 맞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애 있게 잘 지내왔어요. 그런 마이클이 요즘 한국 문화와 한식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바로 마이클에게 전해주곤 하죠. 파친코 드라마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이클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제가 파친코에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은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친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거든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때는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러웠죠. 이런 경험 때문인지 가족애를 그린 작품들을 보면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제 이복동생 마이클은 요리에 푹 빠진 유튜버예요. 우리 남매의 직업을 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어릴 때부터 마이클은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시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반면에 저는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했고요. 얼핏 보면 안 맞을 것 같지만 우리는 우애 있게 자랐어요. 그런 마이클이 요즘 한국 문화와 한식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바로 마이클에게 전해주곤 하죠. 파친코 드라마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이클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파친코 시즌 2 제작 소식을 듣고 마이클과 함께 정말 들떴답니다. 마이클은 파친코에 나오는 한국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며 신이 나 있어요.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은 파친코 시즌2를 본 후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집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 선자가 일본으로 이주한 후에도 김치를 담그고 가족들과 한국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에 마이클이 깊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장면에서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정체성과 가족 간의 유대를 상징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이클이 김치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마이클이 준비한 재료가 정말 많았고 만드는데 시간도 꽤 걸렸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다 보니 한국의 정통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레시피를 따라하기도 힘들었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패가 저를 자극했어요. 괜한 오기가 생겨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마이클을 설득했죠. 두 번째 도전에서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 요리 전문가의 동영상도 보고 한국마트에서 정확한 재료도 구해왔죠. 그렇게 만든 두 번째 김치는 놀랍게도 대성공이었어요. 맛도 좋고 향도 진짜 김치 같았죠. 우리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우리가 이걸 해냈어! 하면서 말이에요. 김치를 만들고 숙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한국 음식의 건강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 그리고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는 점 등이 정말 건강에 좋다는 걸 느꼈죠. 마이클의 김치 만들기 영상은 유튜브에서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곧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다. 역사도 모르고 영상을 올리냐는 등의 악의적인 댓글들이었죠. 마이클은 물론이고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걸까요? 즉시 자료조사에 착수했어요. 김치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철저히 찾아봤죠. 신뢰할 만한 역사 자료들, 학술 논문들을 뒤적이며 밤을 새웠어요. 그 결과 김치가 명백히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고려시대에는 이미 김치가 한국인의 주요 반찬으로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현재와 비슷한 형태의 김치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고추가 들어간 빨간 김치는 17세기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죠.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이클은 후속 영상을 만들었어요.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전 영상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죠. 그리고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반박했어요. 김치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김치의 역사는 깊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지혜와 창의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마이클의 진정성과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오히려 이전의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질타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알려주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한국 음식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남매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문화를 공유할 때는 그 역사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비판을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마이클의 유튜브 채널은 이 사건 이후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한국 음식을 진정성 있게 다루는 채널로 인정받게 된 거죠. 마이클의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제 채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재미있고 흥분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의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우리는 한국 음식에 대한 컨텐츠를 점점 늘려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다양한 음식 영상 중에서 한식 관련 영상의 조회수가 유독 높았어요. 처음 김치 영상의 성공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반응에 고무되어 우리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한국에 직접 가서 현지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찍자는 거였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긴 휴가를 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요.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특별 기획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부상문화 강국에서 경제 강국으로라는 주제로 말이죠. 이를 위해 한 명의 문화평론가를 한국에 파견하여 현지 취재를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운명의 손길 같았죠. 저는 즉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지원서에는 제가 최근 한국 문화, 특히 파친코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상세히 적었죠. 또한 동생 마이클과 함께 진행한 한국 음식 관련 프로젝트도 언급했어요. 선발 과정은 치열했어요. 몇 차례의 인터뷰와 에세이 심사를 거쳤죠. 마지막 면접에서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제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진정성과 열정을 온전히 전달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한국 특파원으로 선발된 거예요. 편집장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피아 씨, 당신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선발의 결정적 요인이었어요. 이번 기회로 더 훌륭한 평론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꿈꾸던 기회가 이렇게 찾아올 줄이야. 한국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 소식을 들은 팀장님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휴가 때 미국의 다른 주로 가거나 중미, 남미 쪽에 휴양지를 많이 가요. 한국은 너무 멀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긴 해도 직접 다녀온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국에 갈 기회가 흔치 않았죠. 우리 팀장님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선발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부러워하셨어요. 소피아, 넌 정말 운이 좋구나. 한국은 내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야. 다녀와서 어땠는지, 어디가 좋은지 꼭 알려줘야 해. 라고 하셨죠. 팀장님의 이런 반응에 저도 더욱 신이 났어요.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단순히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요. 게다가 마이클의 유튜브 채널을 위한 콘텐츠도 만들어야 했고요. 한국 여행을 앞두고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꼭 가봐야 할 장소들의 리스트도 만들었죠.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게 조사했어요. 마이클과 함께 한국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리스트도 작성했고요. 그렇게 마이클과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제 근무 스케줄과 마이클의 촬영 스케줄을 자세히 적고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마이클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JFK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인천공항은 훨씬 쾌적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죠.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 깨끗한 바닥,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 우리는 감탄했어요. 특히 와이파이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었죠. 마이클은 즉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 끊김없이 방송이 잘 됐어요. 와, 소피아. 이건 정말 대단해. 미국에서도 이렇게 안 되는데. 라고 마이클이 감탄했죠. 화질도 엄청 선명하고 지연도 거의 없어. 이게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구나.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마이클. JFK에서는 와이파이 연결하는 것부터가 힘들었는데 여긴 정말 다르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동 체크인 키오스크는 물론이고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까지 있었어요. 소피아, 저기 봐.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건 뭐지? 제가 본 건 움직이는 로봇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공항 내 청소를 담당하는 AI 로봇이었죠. 이건 마치 SF 영화에 온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마이클이 말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놀라웠어요.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입구에는 실시간으로 빈칸을 알려주는 전광판까지 있었죠. 마이클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들고 이리저리 촬영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우리 구독자들도 깜짝 놀랄 거야. 한국의 첫인상부터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첨단 기술이 곳곳에 녹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 밤하늘을 수놓은 네온사인,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도시의 활기. 이 모든 것이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마이클, 너도 느끼니? 이 도시가 숨쉬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응, 정말 대단해. 근데 소피아,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이랑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마이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파친코를 통해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드라마에서 본 1900년대 초반의 부산이나 일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하지만 우리에게 드라마와는 다른 그 차이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소피아, 이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아 마이클이 말했어요. 과거의 한국에서 미래로 순간이동한 느낌이랄까? 저도 동감했죠. 맞아, 마이클. 파친코에서 봤던 그 고난의 시대를 거쳐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정말 대단한 나라야.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던 중 창밖으로 눈에 띄는 건물을 발견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광경은 마치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 했어요. 저기 봐. 제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저건 분명 우리가 파친코에서 봤던 그 한옥이야. 마이클도 놀란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와, 정말이네. 근데 어떻게 이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저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지? 우리는 곧바로 그 한옥을 찾아 나섰어요. 호텔을 나와 걸어가는 동안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점점 더 많은 전통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 광경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듯 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파친코에서 본 그 역사가 여기 고스란히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어. 마이클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나라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그 순간 우리는 파친코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드라마는 우리에게 한국의 과거를 보여줬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한국의 재래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영화 속에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슈퍼스타들이 찾아 수차례 소개됐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에 가기로 했어요. 이곳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거든요. 시장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우리는 지하철역에 내려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먼저 역사 내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 영어 안내판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와, 소피아. 이건 정말 대단해.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나라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데?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마이클.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고 현대적이야. 우리가 놀란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플랫폼에 도착하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해 보였고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지하철 내부에서 인터넷이 끊김없이 잘 된다는 거였어요.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이니 마이클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 지하철도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 방문했던 LA 다저스 팀도 지하철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화제가 됐대. 마이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서울의 또 다른 명소였던 거죠. 모든 역에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소피아, 들어봐.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도시의 지하철 중에서 1위를 차지했대. 그리고 모든 역에서 100% 계단 없이 이용할 수 있대. 런던은 26%, 도쿄는 51%, 파리는 5%밖에 안 된다고 해.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더욱 감탄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 있는 양냉방칸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놀랐죠. 이게 뭐지? 제가 물었어요. 아, 이건 추위를 못 견디는 사람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한 칸이래. 세심하지 않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AI 통역기,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앱, 심지어 공항에서 목적지 지하철역까지 캐리어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서울의 또 다른 관광 명소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마이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우리의 서울 지하철 여행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장시장으로 가는 길, 우리는 이미 서울의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광장시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드디어 광장시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지하철에서 내려 전통시장으로 들어서자 맞아 활기찬 소리와 냄새가 우리를 반겼죠. 마이클은 즉시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와, 소피아. 이건 정말 놀라워. 이렇게 현대도시 한복판에 이런 전통시장이 있다니. 마이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았어요. 특히 빈대떡과 마약김밥은 정말 맛있었죠. 노점 상인들의 친절함에도 감동받았고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음식에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나올 때쯤 마이클이 말했어요. 소피아,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한 것 같아. 지하철의 첨단 기술부터 이 전통 시장의 정겨움까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저도 동의했어요. 맞아, 마이클. 이런 경험은 정말 값진 것 같아. 우리가 파친코를 통해 상상했던 한국을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이렇게 광장시장에서의 경험까지 더해져 우리의 한국 여행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곳에서의 경험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풍경,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환대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지금 한국에서 찍은 무궁무진한 자료들을 열심히 편집 중이에요. 그가 만들어낼 영상들이 정말 기대되네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번 여행은 업무차 간 것이라 시간이 좀 빡빡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요. 특히 서울 외의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파친코를 통해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을 넘어 실제 한국의 역동성과 문화적 깊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은 앞으로 제 문화평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이클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 여행 영상이 업데이트되면 꼭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 문화, 그리고 우리가 느낀 감동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온 소피아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